지금 오늘 하는 심포지엄은 공동 심포지엄입니다. 한국기독교교양학회,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그다음에 학부대학,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기독교 이해 팀 세 팀이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회장님이신 민교식 교수님의 환영사 잠시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회원이 아니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와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평화학에 관한 주제로 저희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즐기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주진 선생님 몰라요. 우리 교양교육 연구소장님인 김학철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분을 섭외하시고 저한테 이런 분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기쁘고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양교육연구소 소장의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장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한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정주진 박사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주진 박사님은 자신의 전공을 평화 세우기와 갈등 전환이라고 규정하시는데요. 학위를 평화와 갈등학에 관해서 하셨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평화 갈등학 디플로마, 그다음에 미국 이스턴 매너나이트 대학에서 갈등 전환 석사, 그리고 영국 브래드포트 대학에서 평화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경력을 봐도요. NCC에서 일하시고 월드비전, 한국 월드비전, 국제 월드비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북한사업본부에서 또 일하셨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우수학술 도서 선정된 또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된 책들을 쓰시고 그 외에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저술하셨습니다. 저도 정 박사님 책 가운데 2권 정도 읽었고 2권 정도 사놨습니다. 나중에 읽으려고요. 책을 굉장히 쉽게 쓰시고 또 정확하게 평화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찰과 정보를 훌륭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정 박사님한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책은 갈등 해결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고 평화학 이런 책, 또 갈등은 기회다 이런 책들을 제가 사놨는데 아마 정 박사님도 이런 책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평화갈등학, 평화학에서는 주요한 보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주진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고 약 50분 정도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소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도 이제 많이 강의를 하지만, 뭐, 청소년부터, 뭐, 시민단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하는데, 교수님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몇 년 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좀 의례적인 상황이라서, 어, 조금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면면을 뵈니까 상당히 연륜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제가 전공한 평화학에 대해서 이론과 실행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자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대단히 감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강의는 이제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뭐 슬라이드 없이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화학이라는 거는 원래 그 이론과 실행이 같이 가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조금, 그다음에 이제 실행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기독교 교양 강의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또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찰을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죠? 잘 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평화학은 평화를 탐구하지 않는다로 잡았어요. 제 책 이제 평화학 서문에 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이제 평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평화학은 뭔가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인문학 계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이 신에 대해서 참고한다기보다도 신을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학도 평화가 우리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가치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평화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론을, 그러니까 현장을 그 전제로 해서 이론을 세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론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론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하는 게 이제 평화학이라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평화학의 이론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화학이 어떻게 시작됐냐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1,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평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운동도 하고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평화 연구가 이제 실행되게 된 거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평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평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2차 세계대전이 하고 1950년대부터 이제 일부 학자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60년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 그때는 이제 전쟁 예방이나 전쟁의 종식, 평화적 종식 이거를 넘어서 사회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평화학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기여를 한 게 이제 유한 갈등이 이제 만든 이제 이론, 평화의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어찌됐든 그때를 이제 계기로 해서 1970년대부터 이제 평화학이라는 학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긴 게 이제 71년에 그 스웨덴 웁살라 대학이고요. 평화 갈등학과가 이제 설립이 됐고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개인 간의 갈등까지 다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갈등이라면 전쟁, 무력 충돌, 무력 분쟁, 그다음에 전쟁을 이제 갈등으로 그 당시 학자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 갈등학이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70년대 이제 브래드포드 대학,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인데요. 여기 이제 평화학과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화학이란 학문이 이제 학자 안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평화학은 보통 이제 학제간 학문이라고 인터디스플리너리 이제 에어리 그 학문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화학은 보통 죄송합니다. 평화학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철학이나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에 더 가까운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과 그다음에 이 폭력이 그 많은 사회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제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초기 평화학자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왔던 브래드포드 대학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평화학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평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성찰을 할 거냐 아니면은 평화학의 실행 같은 거를 커리큘럼에 넣을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이 이게 난 거는 뭐였냐면 평화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결국 사회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학문을 통해서 그것이 평화학 연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어, 결론이 났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 책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화학이 맨 처음에 전쟁에 대한 성찰, 그리고 전쟁이 없는 부재한 사회, 그러려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방법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거기부터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60년대 중후반에 이제 그 사회 폭력에 대한 성찰과 그것까지 이제 연구 주제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그 학자들 간에 약간의 충돌 내지는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북미의 미니멀리즘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맥시멀리즘하고 이제 조금 약간 대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전에 이제 일부의 학자들은 전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전쟁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그런 세계를 얘기해야 되려면 전쟁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당시에는 이 핵무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게 정착이 돼야 된다. 그게 평화학의 중심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그 인종 갈등에서 나오는 그 시민권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아공의 이제 그 아파르테이트 문제도 있었고 남미의 많은 사회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을 같이 다뤄야만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 살 수 있고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결합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도 다뤄야 되고 결국 사회의 모든 폭력의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것이 이제 평화학의 이제 기본의 내용으로 이제 자리가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유한 갈등이 정리한 이제 이론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유한 갈등 이제 소극적 평화하고 적극적 평화를 이제 나눴어요. 소극적 평화 이제 네거티브 피스하고 적극적 평화 파지티브 피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소극적 평화는 이제 직접적 폭력이 없을 때 성취되는 거. 여기에는 직접적 폭력이라 하면 이제 전쟁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평화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사회에 모든 존재하는 폭력이 없을 때 이제 성취가 된다. 그래서 평화는 결국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얘기한 평화학은 평화를 탐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좀 통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부터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폭력까지. 그래서 결국은 평화학은 어떻게 보면 폭력을 많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폭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 폭력이 없어야 평화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뭐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이제 평화학의 이론적 입장에 설명을 해드리면 직접적 폭력은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살인이나 폭행, 뭐 납치, 감금, 이제 언어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유한 갈등이 이제 조금 다른 결로 제시한 건 탈사회화하고 재사회화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탈사회화입니다.
탈사회화라는 거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강제로 자기가 그 사람이 속한 데에서 강제로 분리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제4회에는 강제로 다른 사회로 적응하고 그다음에 동화되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분리가 되고 신체적으로 재사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 폭력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게 가장 이제 상징적인 사례는 저희 같은 이제 강제 징질이 있는 사회 이제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탈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제 어, 군대에 갈 청년들이 나이가 되면 강제로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청년들이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뭐 온갖 한풀이를 하잖아요 솔직히. 친구들하고 술도 왕창 마시고 온갖 그동안 일정한 2-3년 동안 못 해볼 온갖 것을 인제 해 보는 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다 겪었을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탈사회화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인제 군대에 가면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죠. 거기서 인제 거기서는 군대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생각하지 말고 지내야 가장 잘 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것들 생활 습관이나 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런 거 잊어봐야 되고 새 사회 그 군대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회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사회에 강제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DP 시즌2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1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게 군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이 군대 사회의 모습인데 왜 이런 드라마가 우리는 이제서야 나왔을까? 이제 하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인제 군대 문화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군대라는 성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도 하죠. 어찌 됐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청년이 이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의 이제 폭력을 겪고 있는 이제 거죠. 그다음에 인제 어찌 됐든 그래서 신체적으로 직접적 가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범죄, 싸움 등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는 구조적 폭력 많이 이해하시고 계시고 하는 건데 인제 구조적 폭력인데 이 구조적 폭력은 인제 사회 구조를 통해서 인제 가해지는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잠재성 발현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건강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100%의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것이 인제 구조적 폭력이 많은 사회일수록 잠재성 발현이 예를 들어서 50% 밖에 발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40% 밖에 발현을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제 북미에서 한부모 자녀 그러니까는 미혼모의 뭐 자녀로 태어난 거하고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거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잠재성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많이 다르죠. 그거는 인제 결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결국 그거는 인제 구조적 폭력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제 불공평한 거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조적 폭력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은 상대적 강자 집단이 힘을 독점하고 자원을 독점하고 그러면은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가 결국 약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상대적 강자와 상대적 약자 집단 사이에 불공평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결국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결국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기피 시설은 다 지방으로 가고 수도권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사는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인제 불공평한 거래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불공평한 상대적 약자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합법성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법과 규제가 자신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 약자 집단은 계속 그거를 이게 불공평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동 착취를 당했는지, 그다음에 노동 환경이 어떤 게 나쁜지를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불공정한 대우나 어떤 착취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 집단한테는 계속 어려운 상황,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공평한 거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폭력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어떤 시체에 폭력이 가해지지 않지만은 삶의 질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그다음에 수명도 단축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폭력은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영역에서 특별히 이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근데 이 사상, 철학, 종교적 가르침, 뭐 전통 이런 것들을, 아니면 사회적 담론 이런 것들을 매개로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뭐 이 종교 근본적 위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종차별적인 어떤 담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성차별적인 그 뭐 담론이나 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적 폭력을 일으키는 이제 매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적 가르침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어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종교적 가르침이 굉장히 편향돼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 약자 집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강자 집단을 옹호하는 식으로 인제 해석이 되는 거. 어떨 때는 폭력의 사용조차 인제 승인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제 문화적 폭력에서 종교적 가르침도 굉장히 그 폭력의 매개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인제 문화적 폭력이 인제 이 보면은 인제 우리 사회에 있는 담론 중에 인제 평화는 군사력으로 성취된다는 이론이 이제 결국 문화적 폭력인데, 이것이 결국 국방비와 무기의 증가로 나타나고 무력 충돌과 전쟁의 정당화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결국 문화적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폭력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이 가장 많은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그 예를 들어서 인제 낙수 효과가 여전히 그런 이론이 강하게 인제 사회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 인제 최저임금 인상 억제나 비정규직 확대로 인제 이어지는 게 그런 구조적 폭력으로 인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고 인제 결국 그 상대적 약자 집단의 인제 건강과 생존의 위기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은 굉장히 이렇게 저변이 넓고 많이 저희가 인제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폭력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구조적 폭력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제 그거를 매개로 해서 그에 대한 반작용과 반응으로 나누는 게 폭력의 개념입니다. secondary violenc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나타나는 게 자기 파괴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는 약물 중독, 뭐 자살이나 이런 내면화된 억압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 파괴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에 이제 칼부림 사건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방 범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구조적 폭력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인제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제 파괴를 일으키는 인제 이런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거. 가정 폭력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집단 간 국가 간 파괴로도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희 사회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적인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편가르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국가 사이에도 사실은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파괴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조적 폭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 군사주의 같은 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적 폭력 같은 것들이 인제 구조화되고 그것들이 결국 집단 간 파괴를 인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인제 폭력 발생의 근본 원인은 힘의 차이거든요. 상대적 강자가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고 상대적 약자는 인제 피해자가 되는 건데, 결국 이게 많은 것들이 그 여기 보면 인제 힘의 원천으로서 뭐 나이, 지위, 교육수준, 정보, 인맥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인제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의 그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힘의 차이로 해석을 하고 특히 이제 상대적 강자인 사람들이 이거를 매개로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해서 상대적 약자를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이제 폭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 그 폭력에 이게 다 직접적 폭력의 사례예요.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거에 나오는 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에 이제 쓴 건데 이게 이제 전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때려 죽이고 총종으로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 참가했던 여성들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투가 끝나면 차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들 평소의 얼굴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전쟁의 참상, 인간이 전쟁에서 겪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식의 아버지를 100대, 200대 이렇게 출세 없이 타작을 합니다. 이게 피지에서 있었던 그 교회의 마당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소취급을 당한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이게 청년 유니온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청년들 인터뷰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장이 직원들을 이제 억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집을 잡아서 매일 이제 조회를 시키면서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제 이게 다 직접적 폭력의 사례예요. 근데 폭력의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가지 폭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 다른 폭력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이 직접적 폭력의 사례, 이거는 이제 결국 전쟁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그러니까는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 저변으로 깔려 있는 게 전쟁을 승인하는 군사주의나 아니면은 전쟁이 평화가 전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문화적 폭력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교회라는 구조의 문제, 그게 이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성서의 가르침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도 아니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그 문화적 폭력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폭력 삼각형을 이제 보통 이렇게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가장 저변이 넓죠. 그다음에 직접적 폭력이 이제 좁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에 대한 감시는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 폭력은 그 형사법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구조적 폭력은 그렇지 않아요. 구조적 폭력은 저변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국가 폭력의 형태로도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폭력은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 문화적 폭력을 승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문화적 폭력이고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미디어 콘텐츠도 이거 다 거의 문화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감시나 어떤 그거를 제거하라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감시와 그다음에 이 없애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사회, 예를 들어 전쟁이 있는 사회, 그다음에 뭐 그 무장 그 투쟁이나 아니면은 그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도를 살상을 하는 사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 폭력이 더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다른 이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폭력이 결국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의 부재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면 인간성의 상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간성이 상실되고요. 그러니까 폭력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인간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결국 자기 인간성이 상실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반격을 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 인간성이 상실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가해자 인간성도 상실됩니다. 가해자 인간성은 물론 마찬가지. 그 폭력을 가해자가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의 폭력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죠. 그게 스스로도 그 폭력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감이나 아니면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폭력을 가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인간성의 상실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없애야 되는, 그다음 폭력을 경계하고 없애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인간성 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폭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잠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그 기독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모두가 이제 기독교의 어, 그 측면에서도 성찰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 폭력과 관련된 건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쟁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기독교는 이 전쟁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뭐 전쟁에 반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이 사실은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과 그다음에 도덕에서 보면 전쟁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전쟁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쟁에 반대하는 거고, 많은 다수는 전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가장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학생들은 어, 저게 보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전쟁의 불가피성을 논하는 특히 남성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무장, 그러니까는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북한과 특히 핵무기가 있는 북한과는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갖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 청년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 남북에서도 이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그 어떤 승인이나 그다음에 전쟁을 수용하는 이런 담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과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까,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 이 문제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아까 부동산 문제나 주택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구조적 폭력에서 많이 이제 부동산 문제나 이제 주택 문제 얘기를 하면 이 빈곤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은 주택 투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이익이, 기업의 어려움이 먼저 반영되고 노동자의 어려움은 최후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기독교가 생각해야 되는 이 빈곤의 문제,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기독교는 입장을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살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전에는 자선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이거 했는데 2000년대 이제 중반쯤부터 이제 세계 교회가 얘기한 거는 이제 어떻게 부의 축적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서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부의 축적 문제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도 그러면 노동 착취가 아니고, 그다음에 잘못된 투자가 아니니까,
부도덕한 투자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면서 부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자가 될 때 당신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많은 빈곤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교양이나 이런 데서도 그 학생들한테 앞으로 너희가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야 된다. 설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제대로 된 세계 시민이라면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 교양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적 풍경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독교가 결국 그 많은 이 문화적 폭력에 매개게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에서 핫한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 문제, 아니면은 뭐 남북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모두에서 이제 보수적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대변되면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기독교 교양 이런 데서도 좀 사회 핫한 문제를 기독교의 시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좀 핫한 토론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특정한 뭐 가치나 이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평화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회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실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평화 연구를 하는 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그러니까는 폭력적 사회에서 평화적인 사회로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평화 연구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를 하려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과 관련된 이제 그 접근에 대한 이론이 결국 이제 평화 구축, 피스 빌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스 빌딩은 평화 연구의 실행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거는 뭐냐면 폭력을 그러니까는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폭력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제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환시켜야 되니까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평화적 수장과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평화적 수단인 거는 비폭력적인 방법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적 수단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상향식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많은 접근이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하향식 접근이죠. 그거는 폭력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가 권력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결정 권한을 독점을 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다수한테 따르라고 얘기하는 식인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상향식 접근, 그러니까 바텀업 접근을 더 독려하고 더 많이 넓히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게 그게 평화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게 이제 평화규칙 실행에서 이제 원칙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평화규칙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략적인 평화구축. 이게 전략적인 게 뭐냐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면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자기가 초점을 맞추는 이슈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려면 이제 사회적인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담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실행 그 방법, 그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을 다 결합시키고 조율해야 되고
그런 것, 그다음에 또 그 다양한 영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연결시켜야만이 그 평화로운 사회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략적 평화 구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평화 구축의 기본 질문들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그 바텀업 접근, 그거하고 관련된 게 누가 과연 중심에 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 구축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의 사람들, 사회 다수가 결국 중심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인으로 취급되고 그다음에 결정 체계에서 결정 구조에서 다 배제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심에 와야만 그들이 원하는 평화, 그러니까 사회 다수가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누구의 참여가 독려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회 다수가 그동안 배제됐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참여가 이제 독려되는 방식의 이제 평화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밑에 두 가지는 이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사회충이 피라미드인데요.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평화 구축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회 충을 보면은 맨 위에 탑 리더십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레벨 이제 그라스루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상층의 리더십이 결국 이제 모든 이제 사회적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그 무장 갈등이 많은 사회를 이제 그 모델로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밀리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밀리터리, 폴리티컬, 릴리저스 리더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다행히도 이제 밀리터리 리더십은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왜 이제 어떤 사회는 또 릴리저스,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많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릴리저스 리더십이 들어가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여전히 또 이제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폴리티컬 리더십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탑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회적 결정, 중요한 이슈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건데 과연 이 바텀,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그라스 레벨에 있는 것들을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느냐. 지금 저희 사회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다음에 중간 리더십을 보면은 이제 사회 다양한 영역의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종교적 리더십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종교적 리더십이 이 탑과 어떻게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성찰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중간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는 학계도 있고 이제 사회 요청 다른 뭐 사회보건 뭐 의학 뭐 하여튼 다양한 영역이 있죠. 거기에 이제 리더십이 중간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 중간 리더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도 통하고 아래도 통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간 리더십이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중간 리더십이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질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다수가 이제 아래 이제 그라스 리더십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라스 리더십도 있지만 그라스 피플도 있겠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맨 상층에 있는 리더십은 결정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하는 결정이 사회 다수한테 다 밑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위에 결국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소외된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통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이제 평화우주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직적 수평적 연결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이제 이 존 폴 레드락이라는 이제 평화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위하고 밑에하고 통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관돼야 하는 거는 수평적 리더십.
수평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수평적 연결이라는 거는 좌와 우와 중도와 이런 것들이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중간에 있는 리더십이 가장 그 잠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하고도 통하고 밑하고도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는 각자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다른 전문적인 영역과 교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영역을 넘나드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계 같은 경우에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어떤 그 좌편향적인 가치관을 가졌거나 아니면 우편향적인 가치관을 가졌거나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 학계에 있던 종교계에 있던들 간에 이 사회가 좌우로 통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느냐, 사회에서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 지도층에서 그거를 해서 위하고도 나누고 그다음에 아래하고도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건데, 그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웹 메이킹인데, 결국 이제 이 맨 아래에 보면은 이 삼각형이, 앞에서 얘기한 삼각형이 이 웹 메이킹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심축이 있는데, 이 중심축은 뭔가를 결정하고 힘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연결 역할을, 허브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공항 같은 것도 허브이 있고, 뭐 어떤 뭐 기술 발전 같은 데도 허브이 있는데, 이 허브라는 건 뭔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많은 그 사회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서 나누고 그다음에 다시 분산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허브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사회 네트워킹이 구성이 돼야만 결국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웹 메이킹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촘촘한 웹이 만들어질수록 어떤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뭐 재난이 닥쳤을 때 이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탄력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회가 이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촘촘한 네트워크 위아래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연결을 가진 이 촘촘한 네트워킹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요즘에 단절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좌우가 단절되고 위아래가 단절되는 이 현상.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사회적 폭력을 제거하고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웹메이킹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시가네트,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국 저희는 항상 위기야만 항상 몰두하고 있어요. 위기야만 대응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 개입은 사실은 준비와 훈련,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가 발생해서 그랬어요. 수해 때 오송 참사가 발생을 했으면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사회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준비와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위기를 다른 식으로 다음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10년 단위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사회 변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구상이 있어야 되고, 더 멀리는 20년 이상 그 비전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로 가는 그 원하는 미래를 놓았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것이 그거의 원하는 미래와 모순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기 대응도 이루어져야 되고, 준비와 훈련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 변화 구상도 그 모순되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20년, 30년 후에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위기 중에 하나는 이 미래 비전, 20년, 30년 후에 비전이 없는 게 가장 위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 평화학이란 책에 제가 이제 제 책을 이제 광고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이 책을 보시면 이 담론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수업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사회에서 직면한 사례들을 많이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하고도 재밌게 얘기할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기독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수평적 연결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지도층이 이제 종교적 지도층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도 이제 그 중간에 종교 지도층에 해당되는 건데, 과연 교회는 이 영역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좌와 우를 넘나드는 이런 사회적 연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기독교의 문제를 보면 좌우가 완전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좌우를 넘나드는 연결은 정말 하기도 힘들 뿐더러 상상조차 좀 하기도 버거운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보적인 교회가 그 역할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교회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기독교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과연 이 좌우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좌든 우든 간에 그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과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소리를 기독교가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사회와 같이 상상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뭐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사실 굉장히 저는 이제 진보적인 사람인데,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되기는 돼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레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관련된 것들, 사실은 이제 성서가 많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평화의 부재를 얘기하는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도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그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호한 평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청년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토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성찰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또 밖으로 보면은 과연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밖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이제 뭐 최근에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은 것도 있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한 15%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도 이제 또 가난한 성도가 또 많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거의 30% 된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량은 굉장히 많이 수적으로 보면 줄어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그 숫자보다 저는 중요한 거는 교회가 과연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문제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회 신도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과연 전 세계 어느 종교, 어느 교회가 이만큼 신뢰도가 바닥인 사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조사에서 보니까. 교회나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언뜻 보니까 70%뭐 이상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 자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교회가 뭔가 사회폭력을 없애고 그다음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려면 교회부터가 신뢰를 내부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밖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뭐 기독교 윤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면 과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정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교회는 정말 이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정말 될 거야라고 생각할까? 이제 하는 이런 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평화학의 이론과 그다음에 실행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저도 그냥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니까 같이 고민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규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지금? 네, 네. 아주 좋은 강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나실 거고 또 질문 사항들도 있으실 겁니다. 인상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는데 이유는 여러분들 질문을 정리할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군가의 가사에 보면 청년들한테 정교회의 군대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교회의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에 있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정당한 전쟁론 뭐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교회 오소독스 전통을 보면 정교회의 군대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러시아의 정교회 군대와 우크라이나 정교회 군대가 사이에 비극적 전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재밌는 생각도 꽤 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갈등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종교 갈등을 조사해 보면 입소스 조사인데 우리나라 종교 갈등이 세계 1, 2위라고 늘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종교 갈등은 사실상 인도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로 총 들고 싸우거나 칼로 죽이지 않거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면 지난 20년간 7천 명을 죽입니다. 종교 갈등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종교 갈등을 높게 느끼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고성 교수님 네, 질문해 주신다고 손 안녕하세요. 드셔서 네, 정규진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고성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 박사님 강의 잘 반갑습니다. 들었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 기독교 과목도 그렇고 이 기독교 교양이라는 것의 전체는 결국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고 외부적인 관점으로 또는 표현을 한다면은 시민성의 고취, 또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이런 것들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어떤 그 후과를 우리가 교회 내에서든 또는 사회에서든 또는 국제 관계에서든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교육이 평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위 그 시리즌십 또는 폴리티셔 빌딩 이런 것들의 그 소위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 박사님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책들이 이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일반인 책까지 쓰게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평화라는 그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식처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교육하고 뭐 청소년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쓰게 됐는데 결국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서 아니면은 뭐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평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라는 게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 추구한 평화국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 보면은 다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강의가 사실은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할 일 중에 하나는 좋은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서도 얘기하고 뭐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좋은 시민을 기르는 게 교회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좋은 시민을 기르느냐? 거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좋은 시민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는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기독교인을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제 이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오만해서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오만해서 세상은 지옥이고 세상은 죄악의 구렁텅이고 기독교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옳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세상을 지옥의 세상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오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나은 게 더 많아요, 요즘에. 더 많은 교육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좋은 시민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다. 그 교회가 그런 거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아요. 평화교육도 제공하지 않고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뭐 교육이나 뭐 담론이나 토론회 자리 같은 거 하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시민을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그 사회에 어떻게 하면 공헌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손 드시고, 예, 질문하시고, 손 안 드시고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조재춘 박사님. 예. 네,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 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정진 박사님. 강의 잘 죄송합니다. 조 들었습니다. 박사님 다음에 민 박사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질문하시죠. 예, 그 슬라이드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한 군데 걸렸던 부분이고 슬라이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힘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차이 또는 뭐 권력의 차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힘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주어진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강의실에서 교수자하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어떤 이제 가르치는 자 혹은 수업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학점, 성적을 부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를 나보다 힘이 센 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교수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그대들은 내가 이제 학기 말에 성적을 부여할 테니까 내가 가진 이 힘을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암묵적인. 근데 이제 요 문제를 이것이 폭력으로 비화되지 않고 이 힘의 차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은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어,
어떤 그 자기가 가진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진 이 힘의 우위를 포기하는 방식,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성적 부여하는 교수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성적이 교수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 결정. 그러니까 제 같으면 이제 수업계획서에 그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출석이나 과제나 기말 시험 말고 태도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태도 점수가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주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개입해서 내 힘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위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런 힘의 차이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자기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교수자가 그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가? 좀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질문 하나 마저 받고 답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예. 민 박사님 질문해 주시죠. 금수고가 되겠습니다, 민 박사님.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정준희 선생님 송도 오셨으면은 식사하면서 같이 좀 길게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준비하면서 또 이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배타주의적인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세기 중반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의 화두가 평화가 됐잖아요.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부터 평화학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70년대 이제 드디어 평화학과가 웁살라 대학에서 71년도에 생겼다고요. 그게 처음이죠. 예. 참 공교롭게도 WCC 3차 대회 1961년에 처음으로 종교 포용주의, 포괄주의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4차 대회가 또 웁살라에서 열립니다. 1968년에. 근데 종교 이제 포용주의, 포괄주의가 이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또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이때 칼 라너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포용주의가 얘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평화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물론 포괄주의 또는 포용주의의 자체 모순 때문에 이제는 다원주의까지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요. 여전히 회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종교 폭력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보통 이제 문화적 폭력 그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웬 포용주의고 웬 다원주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배타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것이 집결돼서 하나의 큰 운동으로 나타난 게 1974년 로잔 대회예요. 로잔 운동. 그거를 2차 대회, 3차 대회 그리고 4차 대회를 내년 송도에서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아마 내 생각에는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모여서 대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WCC 쪽하고요, 이 로잔 대회 쪽하고 두 기둥이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하나는 종교 배타주의적인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 좌우의 통합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 좌우의 통합이 필요한가? 가능한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다원주의하고 배타주의가 서로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종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서에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도 마태복음이 얼마나 폭력적인 문헌인지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폭력이 과연 뭐 인간의 어떤 심리 치유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면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평화학에 대한 가장 큰 반대 견해 또는 반대 주장, 평화학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세력, 학술적으로 저는 이제 뭐 사회운동 그런 거 말고 학술적인 면에서 평화학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무엇인가 하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꼭 송도에 한번 오셔서 길게 저랑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천까지 해주시고. 먼저 지금 방금 설명한, 질문하신 것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우 통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원주의하고 배타주의하고 가능한가, 저는 대화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통합은 하지 못하겠죠. 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면 저는 각자의 사회가 그다음에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후 위기 문제나 아니면은 전쟁의 문제, 그다음에 이 부의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힘을 모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다면 함께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거든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관계를 했어요. 이제 의제 뭐 자문 이런 위원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보수적인 전문가 그룹하고 진보적인 전문가 그룹이 같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회의를 해요. 같이 회의를 하는데 돼요. 되고 그다음에 왜냐면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2018년, 19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있느냐?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학제간 학문이다기보다는 학제간 학문이다 보니까 결국 평화학에 대해서 중심적인 이론이 뭐냐?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라는 게 다 각각 자기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각각의 갈등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 원칙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아주 크게 예를 들어서 평화학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평화학은 허상이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수준의 비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라는 게 사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인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실행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전쟁의 문제에 더 치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 폭력 문제에 더 치중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크게 뭐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전반적으로 뭐 비판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스럽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치승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례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어진 그게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을 악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강의자와 이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힘의 불균형이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힘의 차이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가장 이제 저도 이제 뭐 학부 강의도 했었고 이제 지금도 이제 대학원 강의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저는 가장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힘으로 나를 억압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합의로, 그러니까 뭔가 중간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간결하게 채점 방식을 선택을 해요. 출석 30, 중간고사 30, 기말 40. 그리고 이제 원칙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데 출석은 그냥 출석만 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직장 사정 때문에 결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저는 봐줍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결석으로 치지 않고요. 2번까지 봐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과제 같은 경우는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 과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점수를 잘 줘요.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다음에 기말 과제에서는 이게 이제 좀 논리적인 것이 들어야 되고 좀 심층적인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왜 내가 이 점수를 줬는지를 커멘트를 다 해서 달아서 보냅니다. 과제를 다시. 그러니까 학생이 인정할 수 있게. 예전에는 중간 과제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 과제는 그냥 수업 중에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제가 바꿨고요. 피드백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과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점은 좋고 그다음에 어떤 점은 개선할 점이다 뭐 이렇게 다 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제가 또 제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구나. 그리고 뭔가 질문을 받거나 답을 할 때도 뭔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거나 강요하지는 않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설득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항상 강의하는 사람이 최대한 성찰을 자기 힘이 내가 얼마나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원 강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뭐 솔직히 라포도 형성이 잘 되고 하니까 가능한데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학생이 많으면 솔직히 그런 것들을 다 적응하거나 하기가 힘든 점이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런 것들 고민을 학생들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김성원 박사님 코멘트도 하셨는데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이면진 박사님. 네. 정선생님 박사님 발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서구 유럽에서 이제 평화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그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구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피라미드의 그 중심, 그 예전에는 어떤 그 지식인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식인의 어떤 그 역할 위아래 모두 통하는 그런 특수한 그 사회적 위치에서 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한국에서는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특수한 어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뭐 분단 때문에 항상 그 분단의 전쟁에 대한 공부를 이용해서 그 맨 아래 피라미드의 그 사람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어떤 면에서 세뇌를 하는 그런 어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혹시 그 평화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요소들을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한국인으로서 정 박사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서 같이 서구인들의 시각과 같이 이렇게 퓨전을 시켜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평화 교육과 더불어서 또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그 부분을 다뤄야 될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임 박사님 그 질문하고 조금 연관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한데 교회 현장이나 또는 뭐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보면 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에 대해서 그런 것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고 되게 이제 바로 반응도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조적 폭력이라든가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이해하고 실제로 그 단계까지 미리 준비하는 거 아까 김교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게 이제 건전한 시민 되기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우리가 무척 취약함을 느껴요. 정말로 취약하다. 여러 면에서.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조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임 교수님 그 질문과 더불어서 그 어떻게 그러니까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그 직접적 폭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고 또 동시에 그 직접적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구조적이나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교육하시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시니까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대학은 진보적이다. 적어도 대학은 진보적이다. 그래서 대학 안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가 높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조건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조차 진보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대학 안에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대학이 진보적이지 않은 사회는 선진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물죠. 네. 그러니까 학자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비전을 가지고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결국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회 다양한 문제들을 항상 규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대학은 진보적이지 않다라고 대학 안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중간층에 적어도 그 학계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눈에 보이게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에 너무 많이 줄을 대는 상황이. 그래서 그 줄을 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 상황은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중간층이 과연 뭐 학계나 무슨 어떤 전문 예를 들어서 뭐 종교계 제가 학계 종교계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계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계가 굉장히 목소리가 크죠. 그다음에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집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들을 더 얼마나 많이 개발할 것이냐, 발굴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 사회에서 해야 될 가장 좀 큰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단 체계가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많죠. 위의 결정 구조부터 시작해서 중간 뭐 풀뿌리 그 분단 체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청년들은 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근데 이렇게 남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통일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쟁 가능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쟁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제 국방비 지출의 문제, 국가 예산의 10% 정도를 국방비로 항상 지출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청년 뭐 일반인 뭐 막론하고 이 국방비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봅니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공감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이 10% 가까이 굉장히 지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청년들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고용 뭐 이런 것들에 가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노년층 빈곤이 너무 심하니까 빈곤율이 높으니까 거기로 갔으면 좋지 않아. 이런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 체계에서 오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하고 연결돼서 토론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중간층의 문제도 우리가 기득권 계층인 학계나 종교계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계층을 더 많이 발굴하는 어떤 계층이 있을까, 어떤 영역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들의 목소리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 폭력에서 어떻게 좋은 시민을 기르고 그 사람들이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의 문제에서 알 수 있게 할까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이런 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이론과 사례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물어보면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을 겪었는데 결국 이게 어떤 폭력이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토론의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가 가장 많고 자기의 미래 때문에 온갖 거를 다 공부를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지식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뭔가 기본적인 이론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 문제와 연결해서 토론을 해보자 하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지 않을까. 이런 것은 이런 폭력이야. 우리가 결국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토론의 자리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짧은 미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문제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면 그리고 토론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가 경험을 여러 사회에서 하듯이.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 정준인 박사님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토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